오늘 1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권기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명분이 없다며 의료계에 자제를 촉구했고 의료 공백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 등 지역구별 여야 출마자 윤곽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 여부 등이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초선소에서 설비를 옮기는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빠지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오늘도 중부와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부산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집단 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전공의들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모레 전국 16개 시도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권기대회를 엽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수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의사 수는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료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번번이 놓쳤지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다며 의사들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복지부가 수련의가 많은 병원에 집단 행동 관련 조사를 나가게 될 경우 동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혹시 모르는 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어떤 기능에서 얼만큼의 경력이 지원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윤심 공천은 없다는 공언에도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이 맞붙는 곳이 적지 않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 시기가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빠르게 돌아갑니다. 오는 17일까지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820명을 상대로 대면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면접을 통해 경쟁력을 따져본 뒤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지역부터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공천하고 어떤 분이라도 모셔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윤곽이 이번 주부터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뭐니 해도 관심은 여당 우세 지역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 의원들의 예선전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에 출사표를 낸 직전 용산 참모만 20명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모 전 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강남 의뢰에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을 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불만이 물밑에선 상당합니다. 총선 이후 국정 장악력 확보를 위해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여의도에 많이 입성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못 박은 여당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차례 갈등을 노출했던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른바 윤심 논란 등 공천 과정의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상대로 인 위원장이 재직 중인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 갑 출마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에 대해 지역구에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고민이라며 출마 결심은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계속 만나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 위원장의 서대문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서대문 갑이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저희가 어려운 곳에 출마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우선은 인 전 위원장의 뜻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친문계 등이 대거 포함될 경우 친명계와의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부터 경선에 돌입하는 민주당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섭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포함 여부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위 20%에 들면 경선 득표 점수가 최대 30% 깎여 공천 배제, 즉 컷오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드리는 요 기간을 감안해서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위 20% 명단에 친문계 등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과 비명을 나누는 건 죄악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이유기도 합니다. 선거 지고 뭐 전당대회 때 누가 잡느냐 이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갈등 최소화에 좀 더 방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당내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인 임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가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성사로 공천 탈락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산 등 지역구 출마와 신당 창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합류 여부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는데 조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손잡은 개혁신당이 어제 주요 당직자 인선을 끝내고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당헌 당규와 강령 정리, 4월 총선 공천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원장 선임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관위를 띄워 공천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2조 달러 돌파도 눈앞에 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낮 12시 26분에 5만 24달러 6,66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22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힘입었습니다. 신규 자금 대거 유입이 기대됐던 현물 ETF를 통해 최근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한편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10시 50분 한 주에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시총이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러면서 1조 8,100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내놓으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 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올해에만 주가가 47%, 지난 1년 동안 223% 급등한 엔비디아는 현재 수준에서 10%가량 상승해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넉 달째 6%대로 고공행진했습니다. 과일값이 비싼 데다가 국제 유가마저 반등해서 상반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6%나 올랐습니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넉 달째 6%대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전체 물가 둔화에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너 가지밖에 못 사요. 갖고 가서 이틀도 못 먹어.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식료품값 고공행진을 이끈 건 비싼 과일값입니다. 지난달 과일은 26.9%나 올라 2011년 1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집었다 놨다 하게 돼 자꾸 가격 때문에. 이렇게 밥상 물가가 높은 데다 최근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면서 유가가 반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것들은 음식품의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아직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정부도 지난달 중순부터 오른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돼 다시 3% 안팎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라면 소매점 매출이 3,800억 원대로 라면 가운데 1위였고 짜파게티와 진라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낵 과자는 새우깡이 1,300억 원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포카칩이 2위였습니다. 맥주는 카스 매출이 1조 5천억여 원으로 4,600억 원대인 2위 테라를 압도적 차이로 눌렀습니다. 소주의 경우 참이슬 매출이 1조 1천억 원으로 4천억 원인 처음처럼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연계가 되살아나며 인기 공연마다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수와 기획사들이 저마다 암표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콘서트 전좌석을 NFT, 즉 복제와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판매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암표 거래를 차단하는지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도 전쟁으로 불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500만 원. 한류 스타 블랙핑크의 타이완 공연 티켓은 현지에서 1,7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 공연계에서는 원래 표값에 최대 수십 배 웃돈을 얹은 암표가 극성입니다. 신고 건수는 2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기획사 자체 모니터링에 포상 티켓을 건 암행어 사제까지 등장했지만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긴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암표 문제로 공연을 전면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 씨는 이번 달 공연을 다시 준비하면서 아예 전 좌석을 NFT 티켓으로만 판매했습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송과 재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가 기능을 얹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바탕으로 추첨에 들어갔고 추첨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표상들이 막 매크를 돌려서 동시에 막 몇천 개씩 가져가는 이런 형태는 애초에 차단이 됐습니다. 장 씨에게 협업을 제안한 카드사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사흘간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매부터 입장까지 단일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향후 진행할 전시나 아니면 더 다른 문화 행사들에도 조금 더 다양한 NFT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더 고객들이 편리한 입장 경험을 느끼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FT 기술이 소유권만을 확인해 줄 뿐 개인정보 도용 등의 편법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문화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수십 년 역사를 지닌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다변화로 먹구름이 꼈던 실적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4년 전통의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From social media and advertising, we recommend to our friends to use the Korean product. 무엇보다 중국 시장을 넘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발빠르게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 화장품 인지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미국 아마존에서도 스킨케어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自分たちの周りとか自分も韓国のアイドルとか文化とかが好きでそこからどんどん派生してコスメとかも好きになりました。 Well, Korean cosmetics is more effective, especially the skincare is the number one. 60년 역사를 지닌 국내 중공업 회사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578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는데 전력 설비 교체 수요가 높은 미국 시장을 공략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주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확대로 지난해 4분기 기준 3조 7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제조 생산 기지로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던 전통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김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단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반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주고 하거나 뭐 우리 해결을 해야지 왜 땅땅을 평생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설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철제 구조물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작업 현장에 철제 난간이 휘어져 내렸고 무거운 구조물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원유 생산설비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도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건 어제 저녁 7시쯤. 구조물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심정지 환자 1명 발견한 게 19시 16분. 바로 즉사를 하셔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HD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신호등은 사고 충격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4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달아나다가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고 사고 파편이 튀어 근처 상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이천 지역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그곳에 거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2명이 128일 만에 구출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격렬한 총격전 끝에 이들을 구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새벽 4시 반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 셰바 메디컬 센터에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잠시 뒤 극적으로 구출된 인질 2명을 태운 군 헬기가 도착합니다. 12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70살 하루와 60살 마르만.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Not many words, just being together, surrounded by the family and surrounded by our beloved people that were without us for so long, more than 4 months. We were so happy to see them. 힘겨운 인질 생활에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y are in a stable condition and we intend to continue and follow them up for the coming days until we'll be for sure clear of their medical situation. 하루와 마르마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북서부 집단 농장 니르 이츠하크에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은 새벽 1시 반쯤 남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군경 합동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찰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인질이 갇혀 있는 건물로 재빠르게 진입합니다. 폭격을 당한 옆 건물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לוחמי הימ"מ חיבקו והגנו בגופם על לואיס ופרננדו והחל קרב נועז וחילופי אש כבדים בכמה מוקדים במקביל עם מחבלים רבים. 2명의 인질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130여 명의 인질은 여전히 가자지구 어느 곳인가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며 구출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지나치게 고령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8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검 보고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의 기억력에 대한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성인 5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만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응답이 86%를 차지했습니다. 4살 아래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는 응답자는 62%였습니다. 응답자의 59%는 두 사람 모두 고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35%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라고 평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령에 따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사 때는 다음 임기 수행에 너무 고령이라는 응답이 바이든은 74%, 트럼프는 49%로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특검은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보고서에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표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They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age.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질 바이든 여사는 특검이 남편을 겨냥해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 공격을 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이 기억력 문제를 거론하며 남편이 장남 보호의 사망 연도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81살의 남편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해내며 지혜와 공감력,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특검 보고서의 후폭풍이 미국 대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때이른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경주는 무려 19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 속에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여기에 먼지까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양호한 공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 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3월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 후보가, 여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 후보들은 16일과 17일에 면접을 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후보는 면접 다음 날부터 차례대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가 이르면 오늘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포함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치를 경우 득표수의 최대 30%가 깎여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명단 통보를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 또는 대구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이낙연 공동대표와 지역구 바람몰이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의 총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과의 정면 승부 의지를 밝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출마지를 압축했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가운데 대여섯 곳을 추려 도전장을 내밀기로 한 겁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후보 등록일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거로 보입니다. 광주 출사표를 저울질하는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인지도 높은 인물이 직접 지역구 선거에 나서야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행에 성공하면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연휴에 마무리한 것 역시 최대한 서둘러 새몰이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 공천 탈락자 영입 경쟁을 앞둔 것도 지도체제 정비 속도전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관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총선 계획 발표에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신당 창당과 부산 등 지역구 출마 선언,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 여러 가능성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식료품 물가가 넉 달째 6%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식료품 값은 지난해 10월 6.9% 급등한 뒤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넉 달째 6%대를 이끈 건 비싼 과일값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26.9%나 올라 2011년 31.2%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까지 덜어지면서 상반기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사정 대화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과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성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개혁도 이젠 협상 테이블에서 진행됩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 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개혁 3대 핵심 과제를 모두 다룹니다. 세계의 의제별 위원회에서 현재 주 52시간제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이 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처럼 유연한 적용에 무게를 두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기를 늘리는 문제에서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지만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생애 주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에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고 인구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지금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사정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 현명한 결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핵과 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해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서해 남포 조선소를 찾아 군함 건조를 둘러본 데 이어 방사포의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 개량에도 착수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240mm 방사포입니다. 발사와 타격 장면만 공개했는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mm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해 오래전 최전방에 배치됐지만 이번에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40mm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정확도를 높이는 유도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60km 안팎의 기존 최대 사거리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존 북한 240mm 방사포탄은 조종 기능이 없어 유효 사거리는 40km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유도 기능을 넣어 정확도와 사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핵과 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해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엔 함정 건조 장면을 공개했는데 우리 함정처럼 선체에 총탄을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군력 강화를 다그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는 선박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핵탄두 장착을 위협하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크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에 이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여기에 방사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성능 개량에도 나서면서 유사시 북한의 군사전략 가운데 하나인 배합전, 즉 공격무기의 섞어 쏘기 능력을 완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성김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훨씬 더 고도화됐고 북러 협력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등 정책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에서는 애군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에 음력 새해마다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습니다. 올해 춘절에는 폭죽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화재와 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린이 셋이 맨홀에 무언가를 집어넣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장난삼아 빠뜨린 폭죽이 하수도에 가득 찬 메탄가스를 터뜨리며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쏘아올린 폭죽이 고층 창문에 꽂힙니다. 결국 화재로 이어진 춘절 불꽃놀이. 집안에 쌓아둔 폭죽에 미리 불이 붙어 난리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선 불꽃놀이에 놀란 개가 폭죽을 물고 뛰쳐나갑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쓴 것 같은데 폭죽이 사방으로 터지면서 되려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새해 애군을 쫓기 위해 터뜨리는 폭죽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푸젠성 투로우도 소실됐습니다. 중국은 이런 화재 위험과 매연 때문에 불꽃놀이를 금지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전통 풍속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반발에 더해 일상 회복 이후 경기 활성화와 민심 달래기 차원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폭죽 규정이 달라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춘절 불꽃놀이 원정이나 단속경찰과 추격전 등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억류해온 인질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이 결국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친 나머지 인질들의 운명이 분명해질 때까지 사망한 인질의 이름과 사진 발표를 연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새벽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했고 군경 합동 작전을 통해 인질 2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의 키부츠와 또 군 기지 등을 급습해서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특별보고관을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유엔이 유의미한 국제기구 지위를 회복하려 한다면 그 지도자들이 특별보고관의 반유대 발언을 부인하고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이란으로 곡물을 싣고 가던 화물선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가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하기 시작한 이래 이란이 목적지인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에 따르면 현재 시간 12일 홍해 남단 바브 알만다브 해협을 통과하던 마셜군도 선적의 그리스 선사 벌크선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배는 2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맞았고 이에 따라 우현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선박 피격 이후 후티 측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돕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미 NBC 인터뷰에서 이것이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던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정적을 살해하는 푸틴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며 폭력배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집단방어 원칙의 약화에 대해서 러시아에만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워낙 새롭고 진보가 빨라 특허 심사 기간이 무려 2년여에 달해 관련 기업의 고충이 컸는데요. 올해부터는 심사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엔진이 되는 2차 전지 개발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량이 다른 분야보다 5배나 많을 정도입니다. 워낙 첨단 분야인데다 출원량이 폭증하다 보니
특허 심사 처리 기간도 22.9개월,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늦어지면은 다른 그 우회적인 방법들, 즉 뭐 직접 출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그렇고 그 심사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 특허 심사 기간을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특허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2차 전지 관련 분야 은퇴자를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전담 심판부도 따로 설치합니다. 심사와 심판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간을 2개월로 크게 단축한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관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첨단 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적시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 감독조합이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감독조합은 현지 시각 10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제76회 연례 시상식에서 첫 장편 영화 감독상 수상자로 셀린 송 감독을 호명했습니다. 이 상은 첫 장편 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음악인 사이에서 꿈의 무대로 꼽히는 뉴욕 카네기홀이 2년 연속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초청했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은 현지 시간 11일 임윤찬이 내년 4월 25일 메인 무대인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 오른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임윤찬은 오는 21일 카네기홀 데뷔 무대에 오르는데 카네기홀이 내년 공연도 기획한 것은 미국에서 그의 티켓 파워를 인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4년 연속 카네기홀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카네기홀은 조성진이 내년 2월 5일 스턴 오디토리움에서 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온화한 남서풍이 불며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2.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1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초미세먼지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와 전북,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대전 0.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8도, 경주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